안녕하세요. 간격교 이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6페이지의 건축물의 규모, 면적, 높이, 층수 산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대한 크기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대지의 지분이 얼마인지, 건평이 얼마인지, 연면적 얼마인지, 그리고 높이, 층수가 얼마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건물 크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크기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규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물의 종류,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의 구성 요소, 세 번째가 건축물 크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 크기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흔히 건평이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건축 면적인데, 이 건축 면적은 대지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이었을 때 건축물 건축하는 부분이 50 정도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건폐율 50에 따르다 보니 그런 형상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평을 흔히 건축 면적이라 표현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연건평을 연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건물의 크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사안인데, 건물이 1층짜리와 건물이 10층짜리일 때 동일한 대지 면적이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가치는 보통 연면적에 좌우되고, 이러한 연면적은 용적률과 맞물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지표면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거리를 높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층수는 지하철 제외한 지상층에 노출된 것을 층수 계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특이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의도에 63빌딩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63빌딩은 층수가 63층이다? 아닙니다. 지하 3계층에 지상 6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63빌딩이거든요. 그래서 63빌딩은 몇 층이다? 60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층수 계산에 있어서는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지상에 노출된 것만 층수 계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높이 그리고 층수와 관련되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파악하는 점을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함께 보실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건축 면적과 연면적에 관한 사안들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연, 건축 면적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란 건축의 외벽 중심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외벽 중심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디귿, 바닥 면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위와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구획 중심선이라는 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리얼분의 연면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그러면 건축 면적과 비교되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여기 연면적과 바닥 면적을 각각 비교해 주시는 건데, 저 연면적의 기초 구성 요소가 바닥 면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여기 각 층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계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전체 5개 층이죠. 그 전체 5개 층의 각 층의 바닥 면적 전부를 더하는 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연면적은 건물 한 동 전체 크기를 따지게 되었을 때 연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지 안에,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이 함께 존재하죠. 그러면 그 2동 이상의 건물의 크기를 표현하게 된다면 연면적 합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닥 면적 합계는 건물 한 동 중에 일부의 크기를 설명하게 되면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합니다. 건물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10층짜리 건물 중에 학원으로 이용되는 건물이 또는 금융기관으로 이용되는 건물이 한 개층, 두 개층 있다면 그 두 개층, 한 개층의 크기에 대해서는 연면적이라는 말 사용하지 못하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여기 각 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한 동의 일부 크기를 설명하게 된다면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고 건물 한 동 전체 크기를 설명할 때는 그때는 연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다.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다. 이 말 나오게 되면 그러한 표현은 바로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에 있어서는 각 층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연면적에 대한 정확한 설명으로 이해하시고 바닥 면적 합계는 건물 한 동의 일부 크기를 설명할 때 그때만 바닥 면적 합계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의 기초 구성 요소가 되게 되는 바닥 면적을 각각 구분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18회 때에는 건축 면적과 관련된 사항들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늘상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시면서 각각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 줘야 됩니다. 여기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끝에 면적이란 말로 끝나게 되면 수평 투영 면적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 그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땅에 만들어져 있는 구조물 평면으로 2차원적으로 보이죠. 그러한 경우는 1층짜리 건물이건 10층짜리 건물이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개념, 그러한 개념을 뭐란다? 수평투영 면적이라고 하고 그 수평투영 면적이 적용되는 개념일 때는 끝에 면적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보통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일직선으로 건물 건축하지만 가끔 이런 형태의 건물도 만들어지는 경우 있죠. 그러면 1층에 가장 끝에 있는 벽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2층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그 중에 이 부분과 3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면은 이 부분인데 그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이 부분, 이것을 건축법에서는 외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층에 가장 끝에 있는 벽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한 동의 가장 끝에 있는 벽면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이를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특례 사항으로 일부를 건축 면적에 반영하고 일부를 제외시키는 사안과 건축 면적에서 완전 배제하는 경우를 각각 들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안 합니다. 나중에 건축사 시험 등을 공부하게 된다면 건폐율과 관련된 건축 면적을 시험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가끔 나올 수 있지만 저렇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버리고 지나갑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공부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면적과 관련된 특례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바닥 면적과 관련된 개념, 특례 사항들을 함께 보게 되는데 내가 평상시에 바닥 면적과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공부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험장에 보게 되면 그것 쉽게 맞출 수 있죠. 내가 보도 듣도 못하는 것이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하면 이때는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 내가 봤던 것이 건축 면적에 대한 설명이면 바닥 면적을 건축 면적에 연결시킨 것으로 틀린 지문이죠. 내가 못 봤던 것이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을 써되게 되면 그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사항들을 각각 공부하게 되었을 때 한쪽 버리고 한쪽만 열심히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실력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많이 복습하시면 그런 실력을 쉽게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1차 시험 합격하는 것 많이 보고 많이 봤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수업 시간 중에 이야기에 나왔던 전달 내용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지 내가 보면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공부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공부 많이 한다, 공부 잘한다 그런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책 많이 보고 그 책 많이 봤던 것들을 내가 알 수 있는지 대신 그 기초 단계에 있어서는 동영상과 관련된 강의 수업을 반복해서 많이 시청하는 것이 공부의 첫걸음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디귿, 바다 면적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다 면적은 건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그러면 이 바다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에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3개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각 층마다 여러 거실, 방이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방과 방 사이에는, 거실과 거실 사이에는 내부 벽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내부 벽은 신경 쓰는 것 아닙니다. 사실 건물 2층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구획되어 있다고 하면 그 벽면 각각 조성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의 면적, 벽의 가운데선을 기준으로 면적 계산하게 되면 그 가운데선의 일부 이 부분의 면적으로 파악되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일부는 이 부분의 면적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결국 이 벽 면적은 바닥 면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러면 이 세 개 면적을 모두 더하는 것은 건물 한 층에 가장 끝에 있는 벽면, 그 벽면 가운데선에 연결되어 있는 수평 투영 면적이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하나의 건물의 각 층에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그래서 한 층에 방이 몇 개 있건 상관없습니다. 한 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면, 그 가운데선에 둘러싸인 곳이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구분하십니다. 해당 건물의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외곽 기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벽면의 가운데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이것이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이고 건물 1층이 기둥으로만 구성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필로티 구조로 하거든요. 저 필로티라는 말은 이탈리아 용어인데 이탈리아에서는 기둥을 필로티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1층 부분에 가장 끝에 있는 4개 기둥, 기둥 9개, 10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끝에 있는 기둥 4개, 이 4개를 연결시킨 수평 투영 면적이 바로 1층 바닥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층을 구성하는 부분이 벽으로 구성되었다면 그 2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면, 가운데선으로 쌓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이게 2층 바닥 면적인데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다, 별개이다. 별개이죠. 차이 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알고 남도 알기 위해서는 저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 살펴보실 것, 건축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외벽,
중심선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 살펴놓으시고, 반면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 그래서 각 층의 구획 중심선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것이 바닥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놓는 것이 여기에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구획 중심선은 바닥 면적, 외벽 중심선은 건축 면적이죠. 이제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특례 사항까지 함께 살펴나가시는데, 우리 8페이지 단서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 박스 속에 1번입니다. 벽 기둥에 구획 없는 동그라미 놓습니다.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 구태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구획이 가능하다, 구획이 불가능하다. 특히 이 구획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건물 만들게 되면 한 층에 가장 끝에 있는 벽면이 4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죠. 그런 형태가 구획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가끔 벽이 하나, 두 개, 기둥이 하나, 두 개 존재하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1m 구태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바닥 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택시 정류장이라고 하면 기둥 하나, 두 개의 지붕 갖춰져 있는 구조물이죠. 그리고 버스 중앙 차선에 정류장이 있는데, 이 정류장은 두 개의 벽으로 지탱하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구획이 있다 없다. 아니, 이런 경우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죠. 우리가 약속하시길 건축물은 토지에 전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꼭 있어야 되죠. 지붕 꼭 있어야 되죠. 저 집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해야 한다. 지붕은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정류장에 해당되는 지붕을 기둥 하나 또는 두 개가 지탱하는 구조라면 얘는 건축물이죠. 지붕 존재하면 모두 건축물이죠. 그러면 이런 택시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면적 계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기둥이 4개, 벽이 4개 있어야만 그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각각 1m 후퇴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류장의 길이가 만약 3m이고 얘가 10m라고 하면 저 3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지붕을 기둥 하나, 두 개로 지탱하는 구조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지붕 끝부분, 바로 이 끝이죠. 끝부분부터 얼마? 1m 각각 후퇴하여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면적은 바로 10제곱미터이죠. 그래서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m 후퇴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2번, 이쪽은 그냥 줄만 쳐놓고 지납니다. 주택의 발코니 등의 건폐된 로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설치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면적 동그라미 놓습니다.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러면 노대와 관련된 사항들을 잠깐 볼 수 있는데요. 이 노대,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명칭 기억나시죠? 청와대의 대자는 건물 대자입니다.
그리고 노, 이슬, 노자입니다. 그래서 진로라고 하는 소주, 참이슬이라는 소주, 바로 이슬 노자이죠. 그러면 이러한 노대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발코니, 베란다가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데, 아파트 건축 시에 각 세대마다 돌출된 발코니 구조를 만들게 되면 그 아파트 한 세대에 이러한 발코니 만들게 되면 저 발코니는 한쪽은 벽면에 접해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세 방향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슬 젖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슬이 젖는 건물 부분을 법에서는 노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대는 사방 모두 벽에 둘러싸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모두 바닥 면적 계산하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이 노대를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 노대가 가로 2m, 세로 10m라고 하면 그 면적은 20제곱미터인데 20제곱미터 전부를 바닥 면적에 반영하지 않고 건축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일부만 바닥 면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대는 현재 노대 면적 20제곱미터에서 노대가 접하는 가장 긴 외벽 바로 10m이죠. 저 10m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5제곱미터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되는데, 만약 이 발코니 노대 돌출 길이가 1.5m라고 하면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경우 없겠죠. 그래서 이 노대와 관련되어서는 특례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코니 그리고 베란다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건축부에서는 노대라 하며, 노대 부분은 전부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1.5m라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3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필로티 등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정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택의 경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러면 바닥 면적과 관련된 특례사항 함께 살펴보시는데, 이제 필로티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필로티는 건물 한 부분이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필로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로티는 공동택과 공동택 외 건축물에 각각 존재할 수 있고, 특별히 공동택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저 필로티를 주차에 전용하거나 통행에 전용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완전 배제하게 되는데, 잠깐 이렇게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공법상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을 크게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로 각각 구분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독주택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한 가족이 건물 한 동 전체를 사용할 때 단독택이라 표현하고, 반면 공택은 둘 이상의 세대가 가족이 함께 주거용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을 공동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택에 있어서는 여러 세대의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공동택의 하나의 특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독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이라 불리는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서울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공간 건물, 그래서 시, 군, 구청장에 거주하는 관사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공관이라 표현합니다. 최근 하남 위례지구에 또는 판교지구에 상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한 5필지 정도 공급하게 되었는데, 그때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 됐다더라고요. 그 상가주택에만 상가 만들고
주변에 다주택가라고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나 또는 커피숍 만들게 되면 이용한 사람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저 상가주택에 해당되는 다중주택을 많은 사람들이 분양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주택과 관련된 4가지 사항 중에 따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통 규모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이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3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다중주택이라 표현합니다. 한 평이 3.3제곱미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이 다중주택을 만들게 된다면 최대 100평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몇 층까지만? 3층까지만. 그래서 가끔 지상 1층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2층, 3층을 가정집으로 이용하는 상가주택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게 다중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에 다가구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합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택은 주택을 이용한 층수가 3계층 이하, 동당 바다 면적합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4층짜리는 다가구택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현재 주택과 관련되어 단독택에 대해서는 단독택, 다중택, 다가구택, 공간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4층 이상 되는 것은 단독택 개념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공동택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다가구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기숙사를 들고 있습니다. 다가구택은 단독택에 해당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택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숙사에 대해서는 최근 법을 일부 개정했는데 학생이나 근로자가 집단 취사 생활하는 그런 공간을 기숙사라고, 공동 취사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때 기숙사를 표현하는데, 이 기숙사에는 각 세대마다 원칙으로 부엌이 없습니다. 함께 밥 먹는 공간, 그런 주거 공간이 전체 50% 이상일 때를 기숙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내게 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 내게 되는데, 여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물을 아파트라 표현하고, 연립택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택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이란 말을 하나 적어놓고 T자를 한번 적어봅니다. 층수가 5층 이상이면 모두 아파트. 그리고 4계층 이하라면 아파트 아니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5계층 이상일 때는 아파트이고 4계층 이하일 때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4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택이고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그때는 다세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단독택을 철거하고 빌라 만드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빌라 같은 경우는 건물이 4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단 라인이 한 개 존재하는 것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연립택의 경우는 건물은 4계층이 아니지만 층과 층을 이동하는 계단 라인이 3개, 4개 정도 갖춰진 좀 꽤 큰 건물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연립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층수 차이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리고 연립주택과 다주택은 동당 바닥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이하인 때는 다세대주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한번 봐놓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인 15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주택으로 이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인 15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11개 층을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얘는 아파트 2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파트를 사용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때,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일 때 그제서야 아파트 2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라고 하면 아파트 못 됩니다. 만약 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라고 하면 동당 바다 면적 합계 차이에 따라 연립 다세대로 구분하는데, 만약 이 4층짜리로서 동당 바다 면적 합이 800, 1000이라고 하면 그때는 연립택이고요. 동당 바다 면적 합이 500이라고 하면 그때는 다세대택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택은 동당 바다 면적 차이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구분하실 것으로 여기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분합니다. 주택으로 사는 층수가 4개 층이고 동당 바다 면적 합이 300제곱미터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이죠. 그런데 주택으로 이용한 층수가 2개 층이고 각 층의 바다 면적이 각각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얘는 다가구택이다, 다세대택이다. 건물 규모만 따지게 된다면 둘 다에 해당됩니다. 여기 다가구택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동당 바다 면적 합 66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저 조건 충족시키죠. 그리고 다세택은 4층 이하이고 동당 바다 면적 합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조건 충족시킵니다. 사실 이러한 규모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규모만 가지고 다가구이다, 다세대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단독택을 만들게 되면 해당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고 공사 완료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저 대장은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단독택은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한 동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라 각 세대마다 소유권 따로 인정하죠. 그래서 공동택 같은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 일부분을 독립적으로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각 부분마다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고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 받았을 때 시군구청장이 집합 건축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공사 끝났을 때이다, 사용 승인 받았을 때이다, 등기했을 때이다. 등기한 때이죠. 그러한 등기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고 하면 그제서야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구나 요청한다 해서 막 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등기 신청할 때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 건축물 대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 주택 사용 층수가 2개 층이고 각 층의 바다 면적이 각각 200제곱미터인 이러한 건물에 대한 등기 신청 시에 일반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게 되면 그제서야 다가구택에 등기를 해주고요. 집합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면 다세택에 대한 등기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택과 다주택은 단순히 건물 규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때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단독택과 공택으로 구분한다는 점 살펴보시고, 최소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있다고 하면 건물 규모가 제재되는
5가지가 시험 문제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 다중택은 앞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 말 안 들어가죠. 상가 주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다중택에 대해서는 단순히 3층 이하로서 연면적 330m 이하의 주택을 다중주택이라 한다. 그래서 오지선다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건물과 관련된 건물 규모를 각각 제시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참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앞서 우리 함께 오시면서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공동택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저 필로티를 주차에 전용하거나 통행에 전용하는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가구택과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들어 잠깐 살펴봅니다. 이 다가구택과 다주택을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 1층 부분 필로티를 다가구 다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휴식을 목적으로 휴게소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다가구 주택의 1층 필로티를 휴게실로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고 다세대의 1층 필로티를 휴게실로 이용하게 되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여기 공터에 설치한 필로티에 대해서는 그 사용 용도, 사용 목적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아파트 등에 설치한 필로티라고 하면 모두 바닥 면적에 제외시키고 공택 외 건축물에 설치한 필로티의 경우는 저 부분을 차량의 주차, 통행에 전용하는 경우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신정 연휴 때 가족들이랑 패밀리 레스토랑 방문하셨다고 하면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라고 하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필로티와 관련된 특례 꼭 한번 살펴보시는데 이쪽은 공동택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4번과 관련되어서는 승강기타, 계단차, 창시탑, 다락 동그라미 씁니다. 그리고 주청 씁니다. 이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일 때는 바닥 면적에 제외시키고 경사진 지붕의 다락의 경우는 1.8m 이하일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다락에 있어서는 그 높이에 따라 바닥 면적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1.5m란 말과 1.8m 구분해 놓습니다. 보통 사람 키가 한 170 정도라고 하면 층고가 1.5m인 다락의 경우는 무릎 꿇고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해서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공동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조경시설, 그리고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5가지 공간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가끔 우리 주변에 주상복합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그 타워팰리스에 얼마 전에 한 1억 원 수표를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주었다더라고요. 주인 돌려줬죠. 그러면 이러한 주상복합 건축물에 50층에 거주하는 분이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위해 1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거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 낭비이죠. 그래서 관리비가 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50층 건물이라고 하면 수돗물 공급과 관련되어 수압이 딸려 제대로 수도가 공급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10층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10층 넘는다고 하면 수압이 좀 약하다는 이야기 듣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중간층에 전기실이나 기계실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위한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을 건물 중간층에 두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닥 면적에 반영하게 되면 연면적에 포함되고 연면적에 포함되게 되면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 세대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예 안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들지 않으면
전기 낭비하게 되죠. 주민들의 생활 불편할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어디만큼은 그 많은 건축물 중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건물 지상층에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하는 면적을 만들었을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상복합 건물에 50층에 거주하는 분들도 샤워 잘 하시죠.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과 관련된 공택에 대한 특례 규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특별히 공동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제외시킨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 7, 8, 9, 10, 11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잠깐 읽어보시면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과 관련된 특례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리얼, 연 면적과 관련된 이야기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요거 하나 보셨습니다. 연 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을 연 면적이 한다는 것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후단부에 관한 내용 보시면 이 말이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가로속에 부속 용도. 그러면 잠깐 이걸 봐놓습니다. 용적률이라면 대지 면적에 대한 해당 건축물의 연 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 계산할 때 연 면적에서는 지하층과 건물 지상에 설치한 부속 용도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연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용적률 계산할 때 연 면적에 이 부분을 제외시키면 용적률 계산 안 할 때는 지하층은 연 면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통상적인 연 면적에 있어서는 지하층은 연 면적에 반영되고 용적률 계산 시에만 연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공동택,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물의 전기실, 지하실은 대부분 지하층에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하게 된다면 용적률에 반영하지 않고 건설할 수 있는 분양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보통 지하층에 전기실, 기계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층은 통상적인 연면적에는 반영되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만 배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1. 지하층 2. 지상의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 피난안전구역과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이러한 부분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위험분의 높이 지표면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거리를 높이라 합니다. 하단부에 참 좋은 이야기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11. 비교 보게 되면 건축물의 층수. 여기 층수와 관련되어서는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제외시킨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동그라미 비읍 건축물의 층수와 관련되어 네 번째 주부칙에 의하면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 산정한다. 이 부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구조재료 크게 문제 없습니다. 5번 건축 관계자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양과 4번 공작물.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 공부하기도 힘든데 공작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간혹 시험에 나오고 있지만 크게 문제 삼을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3페이지에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